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동네는 평안하십니까? 이 100년 만에 괴물폭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는 오늘 안 오던데 하셔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이 갑자기 퍼부어서 괴물폭우거든요. 이 종일 비가 온다던 수도권은 별로 안 오고 예상을 못했던 남부에 퍼부었습니다. 이 피해가 워낙 커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국 하천변 186개 구역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시간당 114mm를 퍼부은 충남 서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김대욱 기자, 지금은 또 안 옵니까? 뒤에 차는 잠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밤새 내린 비로 이곳 충남 서산은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제 뒤로 침수된 차량들이 논 한가운데 갇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후 들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산에 쏟아진 비는 519mm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일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새벽엔 시간당 114.9mm의 비가 내렸는데요. 100년 만에 한 번 나타날 수준의 강도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집중호우에 도로와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차량들이 고립됐는데요. 운전자들은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고 뭔가를 박은 듯한 느낌. 침수된 농경지 한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물이 허벅지 깊이까지 차올라 위험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 밖에 충남 홍성에도 한때 시간당 98.2mm의 비가 쏟아지면서 400mm 넘는 비가 쏟아졌고요. 태안과 아산, 세종 등 충청권 곳곳이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산 청지천이 범람해 인근 도로를 지나던 차량 6대가 고립되는 사고로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도 침수된 주택 지하실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진천과 홍성 갈산천 등 도내 하천 여러 곳이 범람해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도로와 둔치 주차장 등 80곳이 통제되고 있고 대피한 주민도 1000명이 넘습니다. 충남 지역 학교 500여 곳도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전남 등 이 호남 지방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종일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범람하면서 도심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하천이 금방이라도 범람할 것처럼 위태롭습니다. 집중호우의 수위가 급상승한 겁니다. 차들은 다리 위를 겨우 지나갑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나주와 담양 등 13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전 한때 광주엔 시간당 8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내 전통시장과 인근 광장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불에 상인들이 물을 퍼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서 모든 것이 다 떠날려가 갑자기 물 날까 나면서 갑자기 그래요. 도로 침수가 잇따르면서 차량들이 고립되고 운전자들은 차량을 포기하고 겨우 몸만 탈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밖에 전남 나주에서도 시간당 92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주택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에서만 300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전남 소방본부에도 150건 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낙뢰까지 가세하면서 교통신호 등 40여 개가 한때 작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홍수특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천은 범람이 우려되면서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공고가 내려졌고 소태천과 증심사천 등 시내 하천들도 범람 우려에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남 일대에도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 빗물이 이 어른 허리까지 차올랐다고 하고 통째로 잠긴 마을도 있다거든요. 자, 배우미 기자, 얼마나 온 겁니까, 대체? 네, 대구는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 하다가 지금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노곡동이 마을 전체가 침수됐던 곳인데요. 지금도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후 2시쯤부터 대구엔 시간당 35mm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성인 허리 깊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구명보트까지 등장했는데요. 주민 26명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내려와가 보니까 우리 마당에 한번 하수도로 막 올라오네. 순식간이야? 순식간이에요. 엄마 채안 걸렸어. 인근 전통시장도 집중호우에 물이 차면서 시장 전체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모두 젖어서 팔 수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상인들은 애가 탑니다. 장비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이 갑자기 입구에서 역류를 해가지고 차고 올라가요. 경북 청도에서는 야산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사찰을 덮치기도 했는데요. 인명피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탕물이 이제 밤으로 들어온 거예요. 밤으로. 그래 물이 이제 저 위에 또랑에서 막혀 불어오니 울로 이제 물이 흙탕물만 좀 내려가가지고. 역시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남 창녕군에서도 아파트 앞 도랑이 넘치면서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경남 산청에선 갑작스레 불어난 물에 지하도에 차량들이 고립됐다 운전자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온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이 내릴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밤은 충청, 내일 밤은 남부에 물폭탄 쏟아진다는데 각별히 조심해야 할 지역들 최신 예보를 모아서 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후 들어 비구름대가 남부지방에 머무르면서 영남과 호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렸고요. 서울과 충청 등 중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부터 두 번의 물폭탄이 더 휘몰아친다는 겁니다. 이번 강수의 특징이 야행성 강수인데요. 이 비구름대가 오늘 저녁 시간에는 남부에서 전북을 거쳐 충청 지역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중부지방을 다시 한번 강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폭탄은 내일 저녁부터 남부 지역을 다시 한번 강타합니다. 좁고 긴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 가장자리에 강한 바람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바람이 건조한 공기에 부딪히면서 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좁고 길다란 비구름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이 길을 따라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강수량 한번 보시면은요. 모레까지 최대 400mm 이상의 비가 호남 지역,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릴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과 내일 밤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긴박한 밤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보시면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된 곳이 많습니다. 광주의 유촌교를 한번 보시면은요, 교각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리 상판만 보이는 상태인데요. 오늘 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 근처에 사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산 근처에 운전하실 때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토사가 지나가던 자동차를 덮쳐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산사태와 붕괴 피해 소식 최다희 기자가 이어갑니다.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가는 승용차 위로 둑이 터지듯 옹벽이 무너지며 토사가 쏟아집니다. 앞차는 순식간에 토사에 파묻히더니 고가도로 옆 콘크리트 벽이 힘없이 떨어져 나와 뒷차까지 덮쳐버립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40대 운전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옹벽이 무너진 고가도로 모습입니다. 토사에 매몰됐던 차량의 바퀴가 보이고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는데요. 옹벽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될 때 위에 있던 도로도 같이 뜯겨져 나가면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무가 송두리째 뽑혀 있고 토사에 부서진 주택 잔해가 승용차를 뒤덮었습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살림살이가 이곳이 살림집인 걸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충남 청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처참하잖아요. 완전 완파됐지. 구조된 주민은 다리가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밤 200mm 물폭탄을 맞은 경기도 평택에서도 주택가 옹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당시에 느꼈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나는 이게 우리 집에다 벼락 때려서 어디 전기가 나가는가 하면 굉장히 걱정했어요.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북에는 산사태 위기 최고 수준 경보인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도 주의에서 경계로 경보 단계를 높였습니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주민들은 긴급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으로 대피 명령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입니다. 순식간에 내린 비에 제방까지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고립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보트를 띄운 구출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흙탕물 위로 도로 표지판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디가 길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사이로 고무보트가 흙탕물을 가르고 등장합니다.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져 고립된 충남 예산군 마을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보트가 등장한 겁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주민들은 그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고생하셨어요. 괜찮으니까 괜찮아. 진짜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범람하는 가운데 자식 같은 소가 걱정돼 못 빠져나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소가 이제 막 물에 둥둥 떠다니고 헤엄쳐다니고 하니까 그거 놔두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물난리가 난 건 홍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흙탕물 가득한 논과 밭은 아예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만 섬처럼 그 사이에 떠 있습니다. 아이고 감당 못하게 됐지 지금. 딸기 농사를 짓는데 그 기계들이 다 여기 하우스 안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 차서 못 쓰게 됐어. 피해가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에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참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어난 오송 참사 벌어진 게 불과 2년 전인데요. 이 충남 아산시에서 지하차도와 인근 도로가 침수가 됐는데 통제조차 하지 않아서 시민들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상습 침수 구간인데도 말이죠. 김설혜 기자입니다. 빗물이 가득 차 차선이 보이지 않는 도로 위. 바퀴까지 물에 잠긴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차도 난간 앞에 세워진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잠긴 도로를 조심히 걸어 나옵니다. 밤새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잠겼습니다. 아산시 배방읍 국도 21호선 부근 도로와 지하차도는 비만 오면 잠기는 상습 침수 구간입니다. 하지만 침수 상태에도 도로 어디에서도 교통통제나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차단 조치는 물론 침수가 된 뒤에도 현장 통제가 없어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수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도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아산시 측은 교통통제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통통제 권한이 경찰서가 있어가지고 국도 21호선이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저희 시에서도 일부 통제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침수 피해 등에 대해 현장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SNS로 시민들이 직접 공유한 피해 상황들도 모아봤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소떼 한 무리가 흙탕물로 뒤덮인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릅니다. 충남 예산의 축사에 물난리가 나면서 빠져나온 소들 모습입니다. 논밭과 도로는 물에 잠겨 경계가 사라졌고 소떼도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며 멈춰섭니다. 흙탕물 천지가 된 충남 아산시 도로. 경찰 순찰차는 지붕만 빼꼼 내놓고 물에 잠겼고 범람한 하천은 도로와 경계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침수로 멈춰서 버린 차를 밀어서 물에서 빼내려고 애쓰는 운전자도 보입니다. 전북 순창군 축사에선 거센 빗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폭탄에 축사 천장이 뚫려버린 겁니다. 젖소들은 쏟아지는 비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무등산 근처의 하천 다리도 불어난 물살이 삼켜버렸습니다. 교량에 부딪히는 거센 물살은 바닷물이 파도치듯 철썩대고 다리를 통과하자마자 폭포수처럼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려갑니다. 도랑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흙탕물이 주택가에 들이칩니다. 우비를 입은 주민이 삽으로 연신 토사를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불어난 흙탕물 속 지붕만 보이는 주택도 비닐하우스와 나무들도 보이는 세상은 온통 물로 뒤덮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에서도 넘실대는 물이 금세라도 들이칠 듯 아슬아슬합니다. 시민들은 SNS로 호우 피해를 알리고 접하며 안부와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물폭탄 위력이 얼마나 셌던지 철도망과 도로망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전철과 기차가 곳곳에서 운행을 멈췄고 일부 고속도로는 쓸려 내려온 토사로 뒤덮여 주차장이 됐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전동차가 멈춰서자 시민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립니다. 전동열차가 일시 운행 중지되었습니다. 바쁘신 고객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자 영무원들이 나서 대체 교통편을 안내합니다. 버스 같은 거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오늘 첫 열차부터 운행이 중단된 평택역입니다. 전광판엔 보시다시피 모든 일반 열차가 중단됐다는 빨간색 글씨가 줄줄이 떠 있고요. 남쪽으로 가는 개찰구엔 이렇게 열차 운행 중단 안내글과 폐쇄된 상황입니다. 아니 더 이상 안 간대 이게 어떻게 나 그래. 비행기 타고 갈 수도. 밤사이 쏟아진 비에 철도길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국철 1호선 평택역부터 신창역까지 10개역 40km 구간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고 경부선 서울역과 대전역 사이 일반 열차 운행도 멈췄습니다. 장항선 용산과 익산 구간, 서해선 홍성과 서화선 구간도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KTX 고속열차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이 거대한 뻘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폭우에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고속도로를 덮은 겁니다. 중장비를 투입해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꼼짝도 못하는 차에서 내려 길이 뚫리기만 기다립니다. 도심 하천 주변 하상도로도 곳곳이 불어난 물로 통제됐습니다. 코레일은 조금 전인 오후 6시 15분 1호선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중대본이 비상대응을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와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3단계라는 게 언제 발령이 되는 거예요? 네, 호우 상황이 가장 심각할 때 발령되는 게 이 3단계입니다. 태풍이나 호우 같은 풍수의 위기 경보 단계는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뉘는데요. 이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가장 높아지면서 이에 맞춰서 중대본 대응 수위도 최고 수준 3단계로 올라간 겁니다. 살짝 감은 좀 안 오는데 3단계가 좀 이례적인 겁니까? 네, 2023년에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1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컸었죠. 그런데 이틀 전인 7월 13일에 풍수의 심각 단계와 중대본 3단계가 동시에 발령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사를 막지는 못했던 거죠. 정부는 그때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서울 보면 비는 오지만 뭐 아주 폭우까지는 아니던데 그래도 오늘 밤 이렇게 내일 이렇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질 걸로 보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3단계 발령할 때 4개 이상의 시도에 호우 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호우가 전망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 또 주말부터는 중부 지역에서도 호우가 예상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는 안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밤에 그럼? 네, 일단 이 반지하나 지하 주차장 같은 지하 공간은요. 빗물이 차기 시작하면 진입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가 빗물이 찬 건지 헷갈리면 종아리 높이 40cm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에 타고 있다가 고립되면 급류 반대쪽으로 대피해야 하고요. 개울가나 하천 같은 침수 위험 지역은 접근 자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등산 같은 비탈길도 절대 금지입니다. 농촌에서는요, 논둑이나 물고를 점검하러 간다고 나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잘 닫고 TV나 인터넷으로 기상 정보를 상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 등 23가지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23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3명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지난 2015년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또 설정된 합병 비율이 주주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합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합병 과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번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삼성 측 변호인은 5년간 충실한 심리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면서 이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애초에 검찰 기소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지난달까지 금융감독원을 이끌었던 이복현 전 원장이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사과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당시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삼성과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해 2,270만 건의 자료를 검토했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심까지도 무죄가 선고되자 이 전 원장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공소 제기를 담당한 담당자로서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단단히 준비되어 있지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사람은 이 회장을 포함해 총 300여 명. 결국 소리만 요란했던 수사. 법원도 외면한 무리한 기소였던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제 청문회에서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근거로 논문을 실어준 학회에서 모두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모든 학회들이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걸까요? 김지우 기자가 확인해 봤더니 다소 다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이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논문을 실어준 학회 측에서 모두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절이 아닌 이유, 또 논문 중복게재가 아닌 이유를 수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학회에서 모두 문제없다라고 판정을 했고.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 논문을 실어준 국내 학회에 어젯밤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 후보자 논문 검증 결과가 나왔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학회장은 아직 판정이 진행 중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문제없다는 통보를 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새로 출간된 논문이 기존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면 다른 분석이 포함돼도
중복게재라고 판단합니다. 채널A는 논문 검증이 진행 중인 학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 후보자 측 입장을 물었지만 교육부 인사청문 준비단은 관련 부서에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교육부 장관 될 사람이라면 이런 현안 정도는 탁탁 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 논문 표절 의혹엔 열반을 토하던 이진숙 후보자. 교육 정책을 묻자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전국의 1만여 학교에서 교육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스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교육 현안 질의가 이어지자 이진숙 후보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자사고 특목고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그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육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역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반적으로 이것도 컨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연신 모른다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교육자료, 교과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당에서도 실망스럽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자료냐 교과서냐라는 질문했는데 왜 그거 하나 답을 못 하십니까? 툭 하고 질문만 나와도 술술술술 후보자님의 이 교육적 철학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강선우, 이진숙 두 후보자 거취는 주말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자진 사퇴 수순으로 좀 흐르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원조 친명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보좌진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거취를 사실상 언급했습니다.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국민 여론, 국민의 눈높이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께서 대통령님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의 거취 언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론을 되돌릴 만한 속 시원한 해명이 없지 않느냐며 두 후보자의 자진 결단을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며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주말엔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가 다 마무리되는 금요일 이후에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고요. 여권 관계자는 지금 낙마하면 다른 후보자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주말에 한 번에 정리되지 않겠냐며 두 후보자 낙마를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자,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놨고요. 본인이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당을 바꾸고 싶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한길을 안고 가야지. 자꾸 윤석열과 거리를 둔다. 전한길과 거리를 둔다. 이러니까 국힘이 망하는 거야.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어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지 누가 절연하고자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는 엄포를 놨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유튜브 구독자 수만 명이 함께 가입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고 직접 출마할 계획도 있냐고 묻자 아직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출마 여지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하며 먼저 내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구독자 수만 명과 함께 대거 입당했다는 전 씨의 주장에 당원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던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당을 환영한다는 쪽과 사이비 보수의 입당을 막아야 한다. 맞서는 쪽이 갈렸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건 대선 직후인 지난달 9일. 그러나 전 씨가 스스로 사흘 전 밝히기 전까지는 당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도 공개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어제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 전한길이 가명이라서 입당 당시 파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가 본명으로 온라인 입당 신청을 해 몰랐다는 겁니다. 당은 뒤늦게 뒤집혔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은 사이비 보수, 계엄 옹호 세력의 입당을 즉시 거부하라고 요구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씨 입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분들도 당을 지지하고 당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당 지도부는 전 씨 입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일부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입당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당 전 심사에서 보류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와 달리 전 씨는 이미 입당이 완료돼 물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용어 쓰십니까? 오늘 당 지도부 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내뱉은 말입니다. 최소한의 품격도 지향점도 없는 갈 곳 잃은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윤 위원장은 당대표를 100% 여론조사로 뽑자고 했습니다. 당원들 분포가 민심과 왜곡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후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격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냥 다불이라는 말로 우리 당에 지금 책임지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 국민들 눈에 너무나 답답한 것이고 혁신위원들과 협의 없이 인적 쇄신 대상 4명을 지목한 것을 두고 비대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불편한 심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겁니다. 지도부도 맞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시기에 좀 타이밍을 보고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다. 윤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당심과 민심 8대2 구조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국민 여론조사 100%로 바꾸는 안도 제안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특정 종교나 팬덤 위주의 당원이 늘다 보니 민심과 동떨어져 폐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당원의 이중당적 문제나 한동훈 전 대표 팬덤층의 당원 배가 운동으로 당심이 오염됐다는 게 혁신위 측 생각입니다. 영남 당원이 절반가량인 상황에서 영남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내에서는 지금 룰을 바꾸면 분란만 커진다며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앓던 당뇨에 어지럼증으로 계단 오르기도 힘든 상태란 건데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하려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나오시나요? 법정에서 얘기할게요.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머무르며 오늘 내란죄 재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돼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평소에도 당뇨로 인해 약을 복용했다며 어지럼증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장시간 앉아있기도 힘들다면서
특검이 재판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이콧은 아니고 특검의 위헌적인 공소유지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불출석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나오라고 설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전 열리는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서울 서남부를 무대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을 저지르면서 무조건적인 충성을 신조로 세를 불려왔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이 열리고 가방 든 사람이 내리자 젊은 남성이 달려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자세히 보니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활동해온 조직폭력단체 일명 진성파 조직원들입니다. 1980년대생들이 주축인 조직으로 늦은 밤 쌓아놓은 생수통 더미에 흉기를 찔러 넣는 연습도 합니다. 한 사람이 시범을 보이자 흉기를 넘겨받아 연신 흉기를 앞뒤로 움직이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경찰은 조직원 39명을 무더기 검거했는데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등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도박 사이트, 투자 사기, 자금 세탁 등 온라인 기반 불법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유도나 복싱 같은 투기 종목 출신들이나 지역 고교에서 짱으로 불렸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독특한 행동 강령도 만들어 실천했습니다. 조직 내 체벌을 받을 때도 감사히 맞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거나 선배가 탄 차량을 몰 때는 회전을 하기 전에 방향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중 9명을 폭력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네, 우리 사회 민낯을 파헤치는 심층 취재, 추적입니다. 5년 전 온라인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박사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박사방을 넘은 더 악랄하고 교묘해진 범죄가 생겨났습니다.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부터 부모 사진까지 온갖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박아 보관하는 이른바 박제방인데요. 일당은 이를 빌미로 돈을 벌여들이고 있었습니다. 최다한 기자가 이 박제방을 단독 추적했습니다. 취재진을 만난 제보자가 꺼낸 박제방.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막 그런 방이 있었던 거죠. 박제방 머리가 좀 띵했던 것 같아. 누구나 접속 가능한 주소를 누르자 박제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300명이 가입해 있는 방에는 한 여성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진열장에 물건 정리해 놓듯 박제되어 있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은 물론 연락처와 나이, 학교, 계좌번호, 집 주소,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됩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또 다른 박제방. 이번엔 미성년자를 주 타깃으로 신체 사진과 집 주소, 학교는 물론 부모의 사진과 연락처를 600명에게 공개해놨습니다. 가상의 정보를 짜깁기 해놓은 건 아닐까? 취재진이 공개된 연락처와 계좌번호 상의 이름을 대조해본 결과 박제방에 올라온 개인정보가 일치하는 경우가 75%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어쩌다 박제를 당한 걸까? 피해자를 접촉해봤다는 한 이용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 좀 알아요. 연락도 하고. 왜 피해당한 거래요? 남친이었다는데 나한테요? 박제방 운영자는 대중에게 박제를 해놓으면 그 자체로 돈이 된다고 과시합니다. 이제 그걸로 돈 버는 거죠. 돈 주면 박제 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40만 원까지 한 건에 보통 10만 원 받아요. 저한테 박제당한 인물이 120명이에요. 제보받거나 직접 뜯어요. 안 한 애들도 많아요. 사진으로만 300장 넘고. 박제방을 처음 본 전문가의 반응. 처참하네요. 텔레그램을 활용해 성착취물을 공유했던 박사방처럼 박제방도 해외에 서버를 둔 SNS를 활용하는데 방식은 더 악랄하게 진화했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누군가를 바보 만들고 피해자 만들어서 모두의 즐거움을 피해자를 다 같이 발로 한 번씩 밟고 있는
굉장히 처참한 형. 채널A는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도 열흘 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박재방 범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도 추가 제보 내용을 확인해 수사에 협조할 계획입니다. 심층 취재 추적 최다함입니다. 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우리 군과 해경이 독도 방어 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이 오늘 오후 비공개로 동해 영토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독도 방어 훈련이라고 불리는 훈련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함정 약 3에서 5척이 독도 인근 해상에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이루어졌지만 공군 전투기 투입이나 해병대의 독도 상륙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독도 방어 훈련을 정기적으로 매년 2차례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다케시마고 일본 땅이다라는 억지 주장을 한 지 이틀 만에 실시된 겁니다. 일본은 독도 방어 훈련이 있을 때마다 반발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일 정책 기조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영토 주권과 해양 수호와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독도 방어 훈련을 기존대로 연 2회 실시하는 방침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차 훈련은 올해 말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가운데 한 명이 최근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러시아 크루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저격수 26살 리모 씨. 그가 최근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에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번이 아닌 몇 차례에 걸쳐 귀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월 인터뷰에서 귀순 의향을 드러낸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한 정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내가 포로 신세가 돼서 저기 간다고 하면 불만은 뭐 수 없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하루 종일 기분 없어요. 함께 포로가 된 20살 백모 씨는 아직 귀순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 등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4월에 외교부 관계자가 우크라이나를 2차례만 방문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외교 교섭을 통해서 그들의 자유의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우크라이나에 우리 정부 뜻을 전달했고 현재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는 와중에 폭발음이 들린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에 기습 공습을 가하는 순간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베낫 도심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이어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건물을 배경으로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는 폭발음에 놀라며 다급하게 대피하고 같은 시각 다른 현장에서 생중계를 진행하던 기자는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방탄복 차림의 기자 역시 폭격 소리에 재빨리 몸을 숙이고 방송을 이어갑니다. 근처에 있던 시리아인들도 놀라 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3시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을 폭격한 겁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시리아 남부에서 정부군이 소수민족인 드루즈족을 탄압한 데에 따른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엔 14만여 명의 드루즈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수민족 보호를 명목으로
이스라엘 국경까지 시리아 정부군이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리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국제사회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인도에서는 벌써 한 달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집 담벼락이 무너지고 100명 넘게 숨졌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 안으로 빗물이 차오르자 남성이 대문을 닫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문을 닫자마자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더니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지고 도로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현지 시각 13일 인도 라자스탄주에서 폭우로 일부 지역이 침수된 가운데 지반이 약해지면서 대문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난달 말 장마가 시작된 인도에선 곳곳이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에선 폭우로 현재까지 최소 1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대형 공연장을 집어삼킨 채 활활 타오릅니다. 폭발음이 여러 차례 들리고 인근 주택가에서도 검은 연기 기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벨기에 브뤼셀의 한 야외 콘서트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공연 이틀 전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장비를 착용한 남성이 강 위를 날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이 전선에 부딪히더니 불꽃이 튀고 남성은 그대로 강으로 떨어집니다. Oh no! Oh jeez! 현지 시각 8일 미국 노스다코타주 레드강 인근에서 조종사의 저공 비행으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하루 12캔을 마실 정도로 콜라 없인 못 사는 콜라 광이죠. 트럼프 등살에 코카콜라가 핵심 재료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자마자 집무실에 설치한 것은 콜라 버튼. 하루 12캔을 마실 정도로 콜라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SNS에 코카콜라 관련 글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 콜라에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쓰기로 코카콜라와 합의했다며 매우 좋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 측은 새로운 제품 구성에 대한 내용을 곧 공개하겠다며 재료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단맛을 내는 감미료인 고과당 옥수수 시럽을 넣은 미국산 코카콜라와 진짜 사탕수수 설탕을 넣은 멕시코산 코카콜라가 판매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에도 사탕수수 설탕을 넣으라고 한 겁니다. 미국 옥수수 정제협회는 농가 수입이 위협받고 설탕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항의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전문가를 인용해 두 성분의 건강상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도한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사기업을 압박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트럼프식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오늘 밤 극한 호우가 예보돼 있는데요. 빗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빗물바지가 낙엽과 쓰레기로 꽉 차 피해를 키우는 일이 많았죠. 지금은 괜찮을까요? 김승희 기자가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빌라촌입니다. 골목길 빗물바지 위에 고무 매트가 덮여 있습니다. 한쪽엔 담배꽁초가 빽빽합니다. 또 다른 빗물바지, 쓰레기 봉투와 일회용 컵이 나뒹굽니다. 대로변으로 나가봤습니다. 이 비가 조금씩 다시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빗물바지 안을 보면 이 흙탕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배수가 안 돼서 비가 조금이라도 더 오면 바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낙엽들이 쌓여 빗물바지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새벽 5시부터 현장을 돌고 있지만 치워도 그때뿐입니다. 도로 한 블록만 돌면 75리터 대형 쓰레기 봉투가 꽉 찹니다. 그냥 상시로 그냥 계속 청소하고 있거든요. 담배꽁초랑 나뭇가지. 오늘 3번 나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빗물바지가 막혀가지고.
일부 자치구에선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아예 스마트 빗물 바지까지 만들었습니다. 평소엔 덮개가 덮여 있고 비가 오면 센서가 감지해 자동으로 열리는 방식입니다. 자치구마다 빗물 바지 상태가 다른 건 청소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빗물바지 청소는 사람의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화를 시키는 건데 지자체나 관계부처 의견 수렴 중이에요.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청소 관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집중 호우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스마트폰 살 때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 지금은 상한선이 있지만 닷새 뒤 단통법이 풀리면 공짜폰도 가능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보조금을 얼마나 올릴지 벌써부터 통신 3사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가자 단말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동하시면은 S25 가격은 이렇게 나오시고 LG 같은 경우는 이 가격으로 저희 해드릴 수 있고요. 법을 어기고 영업하는 것이어서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건 단독폰 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까지는 통신사의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단통법 때문에 이런 보조금이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22일부터는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휴대전화를 살 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요금제에 따라 정해져 있는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깎아주면 불법이었습니다. 이제는 휴대전화 가격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200만 원인 스마트폰의 공통지원금이 50만 원일 경우 판매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깎아줘 무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일단 22일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50만 원의 공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추가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서로 눈치 보기 중이라며 단통법 해제 하루 이틀 전까지 계속 분위기를 보고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역시 우리가 먼저 바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에 이어 단통법 해지까지 가입자 확보를 위한 통신 3사 간 각축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현주 의원은 빠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을 오늘 만나 양해를 구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단장에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의 대표를 맡으신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더라도 경제인과의 만남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당초 거론됐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특사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 특사 내정을 반대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보내려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구설수에 오른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과 오늘 오찬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존재해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사단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무슨 쪽지를 받았어요? 네, 바로 동문서답하라는 쪽지입니다. 어제 청문회 중에 이진숙 후보자에게 보좌진이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곤란한 질문엔 동문서답하라고요. 급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해라. 곤란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해라. 장관님 위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까? 그런
걸 왜 붙이셨어요? 네, 끝나고 제가 다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좌진이 실제 그런 쪽지 전달한 거예요? 김영호 위원장이 실제로 확인을 했다는데요. 이 김대식 의원이 주장한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조언을 한 겁니까? 네, 김 의원이 이 말을 꺼낸 시각이 밤 11시쯤이었는데요. 쪽지가 건네진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앞서 한 여당 의원이 보좌진을 향해 이런 조언을 하긴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는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관 후보자께서 숙지가 안 돼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준비하라고 뒤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합류해서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자가 다 못하니 뭐 도와주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기껏 도와준다는 게 동문서답하라? 국민들 앞에서 엉뚱한 답하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후보자가 답답했으면 이 보좌진이 이런 조언을 했을까 하는 말도 나왔지만 잘못된 조언인 게 분명하죠. 이 후보자, 그럼 잘못된 조언을 들었을까요? 자사고 특목고 우리나라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보지 말고 이런 거에 대한 소신도 없고 그냥 읽어야 돼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네, 잘 알고 있지요. 모범 답안 보시고 그렇게 컨닝하시는데 아니에요. 좀 안쓰럽습니다. 다른 부처도 아닌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컨닝 지적받는 모습 씁쓸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30년 묵은 돈은 누구 돈이에요? 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30년이 지나서 인사청문회에 등장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 정의를 살려내는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자금은 끝까지 처벌하고 거꾸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 아닐까요? 예, 전부 동의합니다. 네. 후보자들이 몰수하겠다고 하네요. 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추징금 약 2,600억 원을 16년에 걸쳐 완납했는데요. 숨겨진 비자금 더 있을 거라면서 이 돈 몰수하자는 겁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지난해 노소영 관장이 법원에 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숨겨진 비자금 의혹에 불을 지폈죠. 노 관장 측은 추징금은 이미 아버지가 다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보겠습니다. 부쩍 자주 나오는 주적, 근데 변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질문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적은 누구입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예상했다는 듯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입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6.25 동란입니다. 전쟁 외에는 적으로 변한 사례가 별로 없다. 위협일 뿐이다. 적으로 부정해버리고 대화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적인지 아닌지 확답 대신 변할 수 있다는 묘수를 찾은 거죠. 뭐 다른 주적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 윤희숙 국민의힘 이 혁신위원장에게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던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의 주적은 민주당인 줄 알았는데 동료 의원과 자당 지지층이었나라고 되물었는데요. 외교에서도 정치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존재가 주적인가 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좁고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로 인해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호우가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남부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모레까지 전국에 물벼락이 쏟아집니다. 사흘간 남해안에 최대 400mm 넘게 쏟아지겠고요. 충남과 전북도 300mm가 넘는 폭포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대부분 토요일쯤 그치겠고 중부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더위가 쉬어가지만 비가 그치는 모레부터 다시 체감 33도의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전주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2도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